종일 공부하고 저녁 때쯤 되니까 막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막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아무리 넣으려고 그래도 넣고는 싶은데 안 들어갔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거. 그래서 뭔가 하여튼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거를 다시 짝짝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그게 아 맞아 그거였어 그러면서 다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제가 연필 갖고 스케치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자세히 그리고 색깔 칠하고 오늘 또 할 거예요. 어제 그나마 안 했으면 오늘 또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 알지만 그래도 대충 스케치를 해 놓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제 그 부분부터 다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책을 보면은 어디냐면은 181페이지. 그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것은 BC 430년대, 그러니까 BC 400년대쯤 되는 때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 약 400년 전.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는 몇 년의 공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400년.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도 몇 년의 공백이 있어요? 400년. 똑같죠? 구약과 신약의 공백도 약 400년인 거예요. 400년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맨 처음에 누구에게 임해요? 공식적으로? 400년 지나면? 세례요한이죠. 그 생각이 얼른 나야지요. 그죠? 400년 지나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식적으로 임하셔요? 세례요한에게. 그런다고 말했죠. 말라기 끝에. 누가 오리라? 엘리야가 오리라. 왜 신약을 시작할 때 자꾸만 세례요한 얘기가 앞에 나오나?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어디서 말씀해 놓으신 거였어요? 말라기에서. 그래서 4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세례요한이 등장한다 이 말이죠. 근데 세례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잘.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 잘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이 400년 동안의 역사에 대해서는 자료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그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있는 역사를 정리해 놓은 글들도 읽어보면 어떤 분들은 본인도 모르고 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도 많고요. 읽어도 참 어려워요.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게. 그래서 여러 책들을 놓고 제가 할 수 있으면은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약을 읽어갈 때 적어도 요만큼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면은 신약에 나오는 스토리들이 연결되기 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 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요거를 요 정도로 간단히 정리하는 것이 오래 하기가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한 입에 이렇게 쏙 그래도 들어가게 여러분이 그 기간을 이해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이 유대 종교상 신약과 연결되는 그 스토리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갖고, 요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신구약 중간 시대를 알아야지 뭐가 열려요? 신약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상 어느 기록을 써야 돼요? 성경 이외의 객관적인 유대 공동체의 기록, 그 역사 기록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에 많은 기록을 갖고 있는 조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어요. 조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다고 제가 얼핏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카비 혁명에 관련된 자료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그 정도지 그렇게 자료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400년 동안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후 그 포로들의 자손들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걸 400년쯤 하면 신약에 오면은 누구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서 왔을까? 베드로 부모를 올라가면 언젠가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돌아올 때 어떤 때는 수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BC 538년에 어떤 때는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와 함께 한 458년에 어떤 때는 느헤미야와 함께 이렇게 그 무리를 지어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자기네 나라의 수도에 와가지고 살면서 사랑하고 가정을 갖고 또 자식을 낳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자식 또 결혼시켜서 또 자식을 낳고 손주 보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래서 400년 동안 갔더니 나중에 누구도 나왔어요? 베드로도 나왔어요. 또 누구도 나왔어요? 요한도 나왔어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또 누구도 있어요? 마리아도 있고 요셉도 있고 세례 요한도 있고 그 어머니도 있고 이런 신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게 되는 그 사람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나타나는 주인공들은 어디서 와가지고 그렇게 했냐 그러면 몰라. 그러지 말고 포로들이 돌아왔었을 때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생긴 유대 공동체의 후손들이겠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온지 생각하고 공부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흐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구약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정리를 더 해야 되냐면은 이 400년의 기간 동안 크게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 두 그룹인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와서 살게 된 그룹이 있고 다 돌아왔어요? 안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안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안 돌아온 사람들은 어디 살았을까요? 그 어디 살았을까? 그리고 머릿속에 좀 이렇게 점 찍어 놓을 수 있겠어요? 어디 살았겠어요? 바벨론 잡혀가가지고 안 돌아온 사람들이 거기 계속 정착해갖고 사업도 하고 보석상도 하고 가게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 거기 계속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더 페르시아 쪽, 티그리스강 동편 쪽으로 이사해서 비즈니스 하려고 간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동쪽으로 가면 인도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또 있겠죠. 더 동쪽으로 가면 러시아 쪽도 있겠죠. 그렇게 전 세계로 흩어져 갔겠구나. 그러니까 이쪽은 돌아와서 있고 지금 팔레스타인은 안 돌아온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을까? 그랬더니 인도 쪽으로 동방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터키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흑해 쪽 있는 쪽 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선 저 위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더 서쪽으로 가면은 또 유럽 쪽으로 간 사람도 있을 거고 로마로 간 사람도 있겠죠. 스페인 쪽으로 간 사람들도 있겠죠. 지도 보여요? 네. 아이고 잘했어요. 조금 보이죠? 그런 게 전 세계 지도가 보이죠? 이렇게 이쪽으로는 스페인, 이쪽으로는 인도로 해갖고 이렇게 러시아 이렇게 흩어져갖고 자꾸 갔겠구나. 그래서 러시안 주도 있고요. 아프리칸 주도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쪽에 있었던 사람은 그냥 이렇게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거기서 살았을 것이지만은 그 이후에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 있었었죠. 어느 나라를 지배하게 된 헬라 알렉산더의 부하라 그랬어요. 이집트를. 그게 무슨 왕조라 그랬어요? 프톨레미 왕조. 프톨레미 왕조 같은 것이 생길 때쯤 됐을 때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글로 잡혀왔어요.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은 그 이후 역사 기록들을 보면은 그 프톨레미 왕조 때쯤에는 유대인들이 에집트에 가서 너무너무 많이 살게 돼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점점 또 밑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칸 주가 되는 거예요. 흑인하고 피가 섞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프리카 사람이면서 아프리카에 피가 섞인 주가 또 되기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예루살렘 쪽에 돌아와서 400년이 흘러가면서 신약시대에 오기까지 신약의 주인공이 되는 유대인들도 있었는가 하면 그 사람들 말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도 지금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지도를 만들어 놓고 400년을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생긴 일이니까. 그럼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생겼는가 했더니 어저께 우리 공부한 내용인데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안 헷갈려요? 조금 헷갈리지만 그래도 제가 또 말하면 알겠죠? 자, 우선 합시다. 북방 이스라엘은 먼저 망했고 남방 유다가 어디에 망했어요? 바벨론에, 신흥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막 올라와서 아수르를 막 먹고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게 남방 유다. 결국 남방 유다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130년쯤 더 가다가 망했어요. 그러면 첫째 유대 사람들을 정복했던 나라는 어디다? 바벨론이다. 둘째, 바벨론이 끝까지 간 게 아니라 이 바벨론도 또 누가 어떻게 했어요? 정복했어. 누가 정복했어요? 메데 바사. 그래서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유대인들의 주인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바사는 또 계속 갔냐? 꽤 오래 갔어요. 얼마 동안 갔어요? 한 200년 이상 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같은 경우는 한 90년쯤밖에 안 갔고요. 바사 같은 경우는 약 한 250년쯤 갔고요. 꽤 오래 갔죠? 그래서 이 지도에, 아이고, 여기 없어졌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 그 옆에 보면 주황색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길게 가잖아요. 오랫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스리는 동안 나타난 성경의 목록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이 누구였었어요? 페르시아 때. 이 페르시아 시대를 살면서 그 당시 역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사람이 누구가 있었어요? 에스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 그러면 어느 시대를 생각해야 돼요? 바사. 그러니까 에스라가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느헤미야도 있었고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나라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남방 유다 사람들의 역사를 재정리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성경을 썼는데 그게 무슨 책이에요? 역대상, 역대하. 그래서 역대하 끝에 보면은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니네 백성들 다 돌아가라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는 바벨론 때 얘기가 아니고 어느 때 얘기인 거예요? 바사 때 얘기다 이 말이에요. 역대하 끝에는 바사 얘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 때를 배경으로 하고 일어난 사람이 에스라인데 와가지고 보니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뭔가 에스라서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전 재건이 완성된 얘기가 이미 들어있어요. 에스라가 역사가니까 앞에 걸 썼다 그랬잖아요. 그 성전 재건하는 동안에 나타났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누구하고 누구라 그랬어요? 학개하고 스가랴다. 그러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역사가로서 역사서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쓴 그 주인공들이고 그 내용 안에는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선지서는 이때 같이 읽는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돌아오고 나서 어떤 선지자가 또 나타난다 그랬어요? 맨 끝에 말락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치하에서 나타나는 선지자는 누구하고 누구고?
바벨론 때 나타나는 선지자는 누구하고 누구예요? 다니엘과 에스겔이고, 그 이후 페르시아 정복 당시에 나타나는 선지자는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다. 페르시아 때까지의 역사 가운데에 성경 목록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이후 역사는 계속 흘러가겠죠? 바벨론을 지나 바사를 지나 그 다음에 바사를 누가 정복했다고요? 세 번째로 헬라가 알렉산더가 정복을 했는데 오래 갔다 그랬어요. 알렉산더가 금방 죽었다 그랬어요. 금방 죽었어요. 그렇지만 땅은 많이 얻어놨다 그랬죠. 많이 얻어놓은 땅을 323년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땅을 나누어서 알렉산더 부하들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왕조를 이루게 됐다고요? 프톨레미, 그 다음에 셀루쿠스라고 불리우는 두 부하가 큰 땅덩어리 두 군데를 나눠서 다스리게 됐는데, 프톨레미는 어느 쪽을? 이집트 쪽을. 그 다음에 셀루코스 왕조는 어디를? 메소포타미아 쪽. 그럼 페르시아도 들어가고 바벨론 쪽도 들어가는 어느 강과 어느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쪽 있는 데를 다스리게 됐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왼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 대조표 그거를 보면은 맨 왼쪽에 히브리 사람들의 역사 흘러가는 얘기가 쭉 있는데, 그 도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였던 거예요. 자, 노란색이 진하게 색깔이 있는 동안은 아직 주권이 있을 때, 망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통일왕국으로 내려오다가 두 나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누어지다가 이스라엘은 여기에 먹혔는데, 이때는 어느 나라에 먹힌 거라고요? 아수르에. 유다는 더 130년쯤 흘러내려가는데, 히스기야 왕 때와 요시야,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런 때를 거쳐서 흘러내려가다가 그만 어디에 멸망했어요? 신바벨론에게. 그래서 그 신바벨론에게 멸망하는 박스 색깔이 들어있고, 속은 비었죠. 누가 먹었으니까? 신바벨론이 먹었으니까. 그리고 약 70년쯤 바벨론에 종속되어 있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는 바람에, 지도를 보세요. 이 표시를 보세요. 신바벨론을 누가 먹으니까? 바사가 먹으니까 덩달아 이 나라도 바사가 지배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왼쪽의 도표의 가상사리 색깔이 누구 색깔이다? 바사 색깔이다. 그게 바로 저 위에 있는 바벨론 다음에 바사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바사죠. 지금 바사까지 얘기해서 요 바사 지나고 250년쯤 지나면 그 다음에 요 색깔은 무슨 색깔인 거예요? 요거 갈색. 알렉산더 헬라 나라가 바사한테 이기는 바람에, 그러니까 바사를 이기는 바람에 이번에는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헬라가 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헬라가 돌아온 유대인들을 다스리게 되는 주권을 가진 때가 한 30년쯤 된단 말이에요. 요만큼. 그죠? 350년이고 얘가 300년이잖아요. 약 30년쯤 이전에 누구의 종속 국가가 돼요? 알렉산더의. 자, 다시 저를 보세요. 맨 처음에 어디에 망했어요?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또 누가 먹었어요? 바사, 페르시아.
한참 페르시아가 정복했어요. 이 페르시아 시대 때 성경에 나오는 목록들 많이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 이후에 다시 이 바사를 누가 먹었어요? 헬라의 누가? 알렉산더가. 근데 알렉산더가 금방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죽었다 그랬어요. 땅은 많이 얻었다 그랬어요. 부하 두 사람이 이 큰 땅을 나눠 갖게 되는데 한쪽은 프톨레미 왕족, 에집트 쪽을 먹은 거고요. 가진 거고. 또 한쪽은, 그렇죠. 셀로코스 왕족인데 이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을 먹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통치하는 지배 세력의 문화는 에집트 문화도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문화도 아니고, 헬라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표 중에서 헬라가 얼만큼이냐? 그럼 이게 다 헬라인 거예요. 이게 이거 초록색, 이거 이 색깔, 이게 다 뭐예요? 다 헬라예요. 그래서 서양의 문화를 공통적으로 출발선상에서 생각할 때 무슨 문화라 그런다고요? 헬레니즘 문화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도 많이 헬라화가 됐겠죠? 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 알렉산더 30년 통치 이후 두 부하가 나눠 가진 왕국 프톨레미와 셀로코스 중에 먼저 누가 수리아 쪽을 다스리게 됐다는 거예요? 프톨레미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세요? 대답이 조그만 거 보니까 지금 여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무슨 왕조예요? 지금 나눠진 걸 보면 여기가 프톨레미예요. 왜? 어느 나라 쪽이니까? 이집트 쪽이니까. 또 이쪽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메소포타미아 쪽, 지금의 이라크, 이란 이런 데 있는 이 지역은 무슨 왕조라고 이름을 갖고 있어요? 셀로코스. 그러니까 땅은 메소포타미아 땅이요. 땅은 에집트 땅이지만 다스리는 통치 세력은 어디다? 헬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헬라, 여기도 헬라, 여기도 헬라, 다 헬라인 거예요. 그 지금 유대인들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돌아와가지고 이 화살표를 따고 와가지고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여기서 살고 있죠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어떤 때는 헬라가, 어떤 때는 프톨레미가, 어떤 때는 셀로코스가 자기네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려면 다스려라. 네가 다스리려면 다스려라. 유럽이 여기 헬라가 다스리려면 다스려라. 그리고 몇 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느냐 하면은 300년 정도가 흘러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낳고 또 낳고 세월은 흘러라. 그러면서 이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데 두 왕족 가운데 이 시리아라고 하는 땅을 맨 처음에는 프톨레미 쪽에서 먹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색깔이 초록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지금 보세요. 돌아온 유대인들이 여기서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누가 요거를 먹었어요? 프톨레미 쪽에서 한 100년쯤 이만큼까지 프톨레미 영역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한 얼만큼 지나서 한 18세기쯤 왔을 때 한 BC 170년쯤 왔을 때는 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의 셀로코스 왕조가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프톨레미 왕조의 군대들을 밀어낸 거예요. 일로. 이제 이게 어느 쪽으로 넘어갔어요? 이 셀로코스 왕조 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가 우리 도표에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가상이가 초록색이다가 한 100년쯤. 이때는 무슨 왕조예요? 프톨레미 왕조가 또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30년 이후
두 나라의 부하들이 나누어서 다스렸는데 처음에는 프톨레미가, 그 다음에는 누가? 셀루코스가 다스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아시겠죠? 이제는 헬라 다음에 둘로 갈라졌는데 처음에는 누가? 프톨레미가. 그 다음에는 누가? 셀루코스가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깨끗하게 정리됐죠? 그랬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 보니까 이 색깔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왔죠. 그 얘기는 뭐예요? 주권이 회복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가 했더니 이때 셀루코스 왕조의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티오코스 4세가 점점 이 로마가 뚱뚱해져 오죠. 이만큼 잘라먹히고 이만큼 잘라먹히고 이만큼 퍽퍽 잘라먹히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졌다는 거예요? 로마한테 졌다는 거예요. 점점 퍽퍽 이렇게 맥히고 이렇게 잘려져서 이렇게 지금 없어지면은 이런 상황 속에 안 되겠다. 우리 헬라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로마는 커지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이 정신을 완전히 세워가야지 안 되겠다. 그리고 니네 나라 하나님 믿던 거 믿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나온 거예요.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가. 그러니까 요때 일어난 일이에요. 요때. 무슨 왕조 때? 셀루코스가 수리아를 다스리는 바람에 예루살렘도 다스리게 됐을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안티오코스 4세가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했냐? 이제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흘러오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예배드리게 해줬거든요. 그리고 율법도 지키게 해줬고요. 그리고 또 안식일도 지키게 해줬고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게 해줬고 회당에 가서 성경 공부도 하게 해줬고 이거 다 해줬는데 갑자기 오더니 너희는 헬라 사람이다. 절대로 니네 나라 종교 믿지 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프톨레미가 다스리든 페르시아가 다스리든 우리 하나님 믿게 해주고 그저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런 대로 그 안에서 살았걸랑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위기 상황이 왔을 뿐만 아니라 나는 제우스다 막 이러는 거예요. 에피파네스가. 그래갖고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결사단을 조직하고 군대를 만들고 이렇게 갖고 셀루코스 왕조에 대항해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파네스하고 싸웠어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게 아니겠어요. 이겼다는 게. 그래갖고 그만 이제까지 주권 없이 살던 유다 공동체는 저 사람들은 종교단체야. 무슨 이름도 없고 유대교야. 이렇게 밖에는 볼 수 없었던 커뮤니티가 하나의 국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국가의 이름이 하스모니안 왕조다 이 말이에요. 뭐였어요? 하스모니안 왕조다.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이 하나의 국가죠. 이제는 주권이 있으니까 이 국가는 그 중심 세력이 제사장 세력이단 말이에요. 왜? 이 혁명을 주도한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 사람으로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인 망치. 그 말을 마카비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때를 마카비 시대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스모니안 왕조다 라고 말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중반의 역사 속에 주권을 가진 100년 동안의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하고 전쟁에서 이겼다고요? 셀루코스하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이 하스모니안 왕조 한 4대쯤 내려왔을 때는 나중에는 점점 이거 조금 보세요. 조금 나라가 넓어지죠. 이렇게
조금 더 살찌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조금 더 살쪄서 꽤 통통해졌죠? 어느 나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에돔 쪽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에돔 하면 어디예요? 여기죠? 이 아래쪽?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갖고 있다가 나중에 저 에돔까지 많이 땅을 먹게 됐는데 이 에돔에도 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에돔의 왕이 누구였냐? 예수님 태어날 때 대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죠? 동방박사가 찾아왔을 때 아이 다 죽게 만드는 유아 살해 정책으로 강경한 정치를 했었던 그 대헤롯, 그 대헤롯의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하스모니안 왕조가 에돔을 정복했을 때 그 나라의 왕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안티파스는 누구에게 조공 바쳐야 될까요? 하스모니안 왕조에게. 대답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헷갈려요, 지금? 그러니까 본래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다 나라, 유대의 하스모니안 왕조, 독립해갖고 하스모니안 왕조가 됐었을 때에 그 나라의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에돔이. 그래서 에돔의 왕인 누구? 안티파스를 총독으로 세워놓고 원격 조종한 거예요. 조공 바쳐라. 내 말대로 다 해라. 하스모니안 왕조가 아주 더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역사를 보면 점점 어떻게 누가 커져와요? 로마가 점점 커져오니까 이거를 누가 알아채렸냐? 안티파스, 안티파터, 그 아들 대헤롯 이런 역사를 지나오면서 누구한테 붙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겠어요? 로마한테 붙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하스모니안 왕조 끝에쯤 됐을 때에 신발을 거꾸로 신고 로마를 등에 업고 하스모니안 왕조를 쳐들어오는데 같이 활약했던 에돔족 속의 안티파스 이 세력이 로마와 함께 이기는 바람에 이제는 하스모니안 왕자는 쓰러지고 그 대신 그 땅, 유대 땅을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그 위에는 누가 다스리고? 로마가 다스리는 이런 이중 지배 구조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 신약의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약을 열면 얼른 누가 나오냐? 헤롯 왕이 나오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헤롯 왕이 나오니까 이 왕은 도대체 어디서 온 왕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온 왕이라는 거예요. 에돔의 왕이었던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이 유대의 주인으로 들어서게 됐는가? 에돔의 대헤롯 가문, 대헤롯의 할아버지인 이 안티파스와 연결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제 로마를 한번 봐요. 로마. 자, 이렇게 로마를 보면 한 BC 한 280년, 뭐 한 300년쯤부터 그 이태리 반도를 통일하기 시작하는 이 로마 도시국가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로마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통일을 하면서 점점 뚱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러 그 주변 지역을 다니면서 땅을 빼앗고 그곳에 있는 젊은 사람들 잡아오고 이렇게 갖고 노예들을 많이 로마로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려온 사람 중에 훈련시켜서 검투사 이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영화에도 나왔다 그랬죠? 무슨 영화 있었어요? 배너? 배너도 영화 보면 왜 노예들 데려가는 거 있죠? 이렇게 막 이렇게 그 근육질의 남자들이 막 이렇게 이 노를 젓는 그 모습들 이렇게 인상이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각 정복지에 가서 그 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그곳에 있는 남자들 다 노동력이고 지식이기 때문에 다 자원이거든요. 사람이 자원이거든요. 여자는 여자로서
노예로, 남자는 남자로서 이렇게 다 노예들을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로 이렇게 이제 잡아갔는데 나중에는 이 검노들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한 10만 명 정도의 검노 세력들이 있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에서 이 검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원로 정치라는 것도 있었고 삼두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최초의 삼두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분산시키면서 그 전체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삼두 정치의 시스템이 들어오는데 그 첫 번 삼두 정치를 할 때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폼페이 장군, 크라수스. 본래 이 두 사람을 검노를 제압하는 사람으로 임명을 했어요. 원로원에서. 검노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랬는데 이 두 사람에게 한 사람 더 합세해서 줄리어스 시저라는 누구예요? 가이사. 이 줄리어스 시저가 합쳐져서 최초의 삼두 정치를 하게 되는 유명한 그 조직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 이후 줄리어스 시저는 여러 다른 지방을 다니면서 더 많은 땅을 정복해갖고 어마어마하게 인기 있는 장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배너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우리 뭐 있었죠? 뭐 하여튼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배너는 이제 예수님 당시지만 계속 정복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그 패턴이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나가서 땅 얻고 들어오는 거야. 개선 장군처럼 하얀 말을 타고 로마의 황제가 들어와라. 그럼 이제 영문 바깥에 딱 진치고 있다가 왕이 들어오라 그래야만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 이때는 황제가 있기 전이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에서 정복하고서는 들어올 때 병력들을 지인 바깥에다가 진치우고 대장만 들어오는 거예요. 병력이 다 들어오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완전히 구테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를 정하고 나서 병력들은 못 들어오고 누구만 들어오는 거예요? 대장만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공만.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만 하얀 말 타고 막 전차 타고 탁 들어오면 위에서 예쁜 여자 주인공이 꽃을 막 이렇게 던지면서 막 부끄러워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영화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영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아주 유명한 장군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였었느냐? 폼페이. 근데 이 폼페이는 수리아까지 내려오게 됐어요. 당시. 수리아가 어디였어요? 지도 보여요? 그냥 수리아 그래도 아무치도 않으면 안 돼요, 이제. 수리아가 어디예요? 이 지역 전체를 수리아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을 포함한 그 위에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아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리아라는 나라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에돔, 모압, 암몬, 예루살렘 쪽,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 쪽, 위에 아람 쪽, 이런 나라들을 다 합쳐서 제국 쪽에서 보면 어느 나라로 보여요? 수리아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다 뭐라고 말해요? 수리아라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쓰고 있었던 당시의 언어를 왜 아람어라 그러냐? 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위에 아람어로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썼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아람어를 공식어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아람어가 그 포로 귀환할 때 그 페르시아 쪽, 바벨론 쪽에서 이쪽 아람 쪽으로, 수리아 지역 쪽으로, 예루살렘 지역 쪽으로 돌아오는 그 총독이나 느헤미야라든가 에스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올 때 중간중간에 진치고 있는 군대들에게 패스를 보일 때 아람어로 써 있는 그 공식 문서를 보여주고 패스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느헤미야, 에스라나 이런 데 보면 어떤 부분들에 우리나라 말 성경이 똑같이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다른 데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아람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큰 제국 쪽에서 볼 때는 이 나라는 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뭘로 취급했어요? 행정적으로 수리아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람어, 수리아어 이런 거는 여기에 공용어로 쓰이기도 하고 공식적인 비즈니스를 할 때에
대표 문화로 나타났다 이 말이죠. 폼페이가 이쪽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쪽으로 이쪽을 더 점령하면서 내려오는 중에 어디까지 내려왔냐?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아람 쪽의 중심 도시인 다메섹.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올라가다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다메섹. 그게 바로 다마스커스. 아람의 수도예요. 다메섹 올라가는 길이니까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 다메섹 가는 그 곳에서 만났다. 지도로 보면 이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어디에선가. 그러니까 위에 다메섹 가기 전, 그러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곳까지 지금 누가 쳐들여 내려왔냐? 폼페이가. 어느 나라 장군이에요? 로마의 장군이에요. 폼페이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수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다메섹까지 점령하고 나니까 BC 64년쯤이 됐어요. 얼마가 됐어요? BC 64년. 이 이후 그 다음 해 BC 63년에 아까 제가 얘기한 에돔 왕국 총독이었던 안티파스 있었죠? 그 안티파스의 아들이었던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고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안티파터가 폼페이를 도왔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대충 말씀드렸죠? 폼페이를 도와서 누구를 쳐들어간 거예요? 하스모니안 왕조를 쳐들어갔어요. 이때 조세푸스는 12,000명이나 죽었다고 말해요. 얼마나 많은 전쟁의 그 희생자가 났는지 12,000명 정도가 죽으면서 결국은 하스모니안 왕조가 어디에 거꾸라지는 거예요? 로마에 거꾸라지면서 BC 63년이라고 하는 연도가 폼페이 장군이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하스모니안 왕조를 점령하면서 드디어 로마 통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열게 됐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 때 로마의 식민지로 있게 된 첫 발걸음이 이 스토리예요. 폼페이가 그렇게 한 거예요. 누구랑 힘을 합쳤다고요? 에돔 왕조가. 자,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약 BC 몇 년이에요? 63년쯤부터는 이제는 유다 공동체는 다시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로마의 종이 된 거예요. 한 100년쯤 하스모니안 왕조로 있더니 다시 로마의 종이 되는 순간 폼페이가 깃발을 꽂은 거예요. 그 이후 자, 폼페이는 누구라 그랬어요? 폼페이, 줄리어스 시저, 크라수스. 이 세 사람이 로마의 3두 정치를 하게 된 대표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폼페이가 내려온 거예요. 그 이후 세력이 폼페이와 시저 두 사람으로 갈라져요. 폼페이는 나중에 어디까지 내려가냐? 수리아를 먹었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더 내려가겠다는 뜻이겠어요? 그렇죠. 이집트까지 더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이집트까지 내려갑니다. 폼페이가. 그래서 폼페이로 내려가 있는 동안에, 폼페이가 에집트로 내려가 있는 동안에 줄리어스 시저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다시 천하를 통일하는 그 전쟁을 하면서 에집트까지 쫓아 내려와 가지고 폼페이를 죽여요. 그래서 명실공히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처음으로 천하 통일한 사람이 줄리어스 시저예요. 줄리어스 시저가 천하 통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폼페이가 지금 에집트에 내려와 있을 때 여기 누가 왕이었었어요? 클레오파트라의 그 오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들이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때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은 클레오파트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하고 줄리어스 시저 사이에는 자식도 있어요. 애도 낳았어요, 아들도. 자,
그런 역사가 있어요. 지금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에돔의 안티파터가 예루살렘 다스리고 있었었는데 그 이후 폼페이는 사라지고 누가 다스리게 됐어요? 다시 줄리어스 시저가, 가이사가 다스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 안티파터는 그의 아들 대헤롯, 누구예요? 대헤롯을 갈릴리 총독으로 임명하면서 정치에 집어넣기 시작해요. 그 아들 누구? 대헤롯. 그러다가 이 대헤롯이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대헤롯, 왕이 돼요. 킹이. 대헤롯 전까지 그러니까 안티파터, 그리고 대헤롯이 이렇게 갈릴리 총독 같은 것으로 있을 때쯤만 하더라도 왕이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로마가. 그냥 집정관이다. 그냥 총독이다. 우리식으로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를 일본이 지배할 때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면서 왕노릇한 것처럼 앉아 있었던 사람을 우리가 누구라고 말해요? 총독이라고 말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왕이라고 붙여준 게 아니고 누구라고 붙여요? 때로는 총독이다. 때로는 집정관이다. 이런 어떤 독특한, 우리가 번역해서 그런데 그런 이름으로 붙여주면서 제일 큰 지배 세력은 로마가 있고 그 밑에 얼떨결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들어오면서 얽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시저는 그의 부하였던, 충신이었던 브루투스에게 어떻게 돼요?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브루투스, 너 맞아. 그러면서 죽잖아요. 브루투스, 너도냐. BC 44년에 줄리어스 시저가 죽습니다. 그러자 다시 대권 다툼이 나겠죠? 줄리어스 시저의 양 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와 줄리어스 시저의 부하였던 안토니우스, 이 두 사람으로 다시 세력이 나눠지는 거예요. 폼페이냐 줄리어스 시저냐 이랬던 것처럼 옥타비아누스냐 안토니우스냐 이렇게 또 갈라지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 속에서 유대는 지금 누가 다스리게 되는, 누가 집정관으로 있다고요? 헤롯이, 대헤롯. 대헤롯이 아직 왕이에요? 왕 아니에요? 왕 아니에요. 왕 아닌데 이렇게 된 상태, 이러는 와중에 안티파터는 죽어요. 그리고 대헤롯이 이제 이곳을 맡아서 다스리게 되는데 대헤롯에게 문제가 생겨요.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 자, 이 도표를 보면은 로마가 이 주변에 다른 나라가 전혀 없을 정도로 싹쓸이로 다 먹었죠? 이런 상황 됐을 때 누구는 남아있어요? 요거 빨간색. 이게 어느 줄기예요? 이란이었잖아요. 페르시아, 바사. 그 바사 쪽에 이어져 내려오는 그 나라, 당시는 바사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용어로 말하면 바데. 바데.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동시통역 사건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바데와 메데와 엘람과 아라비아와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로마와 이런 데서 온 사람이 아니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동시통역으로 우리 귀에 들리지? 그럴 때 나온 지명 이름, 나라 이름 중에 하나가 바데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바데가 파르티아 제국이에요. 이거예요. 바데. 어디예요? 요거. 당시 이름이 뭐라고요? 바데. 이 파르티안 제국은 로마가 점령하지 못해요. 이때까지. 그런데 이 파르티안 제국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지금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하스모니안 왕조의
마지막 가문의 대표로 남아있던 안티고누스라고 하는 사람과 연합을 해가지고 대헤롯을 쫓아낸 거예요. 골치 아프죠? 대헤롯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대헤롯이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가냐? 에집트로 도망갔어요. 에집트로 도망가 있을 때에 이 에집트에는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대장으로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안토니우스 영역이었어요. 자, 대헤롯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에집트로 도망갔어요. 에집트로 도망간 사이에 파르티안과 하스모니안 왕조의 안티고누스는 이제 힘을 합쳐갖고 연합을 해갖고 우리가 독립하자 막 그러면서 이제 있었어요. 근데 대헤롯이 에집트로 내려가서 안토니우스에게 엄청나게 돈을 많이 줘요. 로비를 대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한 말이나 알랑거리면서 한 연설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아주 대단해요. 이 대헤롯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토니우스에게로부터 뭐를 따내냐? 그래, 너 왕해. 이걸 따내요. 그래, 너 그 왕해. 나 딱 많어. 너 왕해. 어디를 왕하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이 땅을, 유대인들이 있는 이 땅을 너 왕해 그래요. 지금 말로만 왕하라 그래요. 어디 와 있는데? 에집트에 와 있는데. 지금 그 땅에는 누가 있어요? 하스모니안 왕조의 사람들이 있고 바델 사람이 지금 거기를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야.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 에집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토니우스가 대헤롯 보고 뭐라 그래요? 너 왕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 BC 37년이에요. 그러니까 대헤롯이 왕으로서 유다를 다스리게 된 연도를 37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너 나중에 가서 거기 바델 사람이랑 하스모니안 왕조가 싸우자 그러고 너 못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너 왕해.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안토니우스가 도와줘서 결국은 누가 이긴 거예요? 로마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대헤롯과 안토니우스가 힘을 합해서 바데와 하스모니안의 안티고누스 연합군을 물리침으로 명실공히 BC 몇 년에? 37년에 대헤롯 그레이트라고 하는 대자를 붙여준 거예요. 처음으로 무슨 이름을 주는 거예요? 집정관도 아니고 총독도 아니고 왕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누가? 대헤롯이. 그 이후 안토니우스는 연애를 하죠. 다시 누구하고 사랑에 빠져요? 클레오파트라. 대단한 여자죠. 클레오파트라. 세계의 남자들을 다 주물거리는 클레오파트라가 그만 안토니우스와 사랑에 빠지는 사이 지금 안토니우스가 대헤롯을 왕으로 임명했걸랑요. 대헤롯을. 근데 이 안토니우스가 에집트에서 누구하고 사랑에 빠져요? 클레오파트라하고 사랑에 빠지는 사이 옥타비아누스가 하나의 대칭 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이라는 곳에서 바다 전쟁을 해요. 악티움 해전. 유명한 전쟁이에요. 여기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을 격퇴시킴으로 명실공히 로마의 초대 황제가 돼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우구스투스예요. 우리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할세 그 아구수도예요. 누구예요? 옥타비아누스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천하로 호적하라 할세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호적하러 가다가 그만 어디서 예수님을 낳았어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았다. 이게 당시 황제 그리고 대헤롯 에돔 왕이 이 땅의 왕이 되는 과정을 제가 여러분이 설명한 거예요.
모르면 어때요? 하여튼, 그 대충은 좀 시원하지요, 속이? 도대체 이놈의 헤롯이 이스라엘 나라 왕이라는 건지, 로마 나라 왕이라는 건지, 골치 아팠잖아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때가 AD 원년경이라 이 말이에요. 대헤롯이 죽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연도를 찾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대체적으로 원년이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 이 대헤롯이 죽은 때가 BC 4년 봄이라는 거예요. 세계사 연대 기록에 자기네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BC 4년 봄에 죽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BC 4년 때까지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연도와 계산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BC 5년 겨울쯤에 조금 전에 예수님이 탄생했었어야 그 다음 해인 BC 4년 봄쯤에 헤롯이 죽으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BC 5년 겨울이다.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대충 뭐예요? 대헤롯의 죽음이 누구의 탄생을 말해주는 연도 기준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기원이라고 하는 연대를 말해주는 역사다 이 말이죠. 참 아이러니컬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가 나타나니까 누가 죽어요? 대헤롯이 죽어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는 몇 세쯤 되셨을 때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30세쯤. 예수님이 지금 탄생하실 때는 예수님의 1세, 어렸을 때니까 1살 뭐 이런 때죠.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원년 때에 나타난 왕은 지금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와 또 헤롯의 그러니까 대헤롯이라고 하는 그 임금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배경이죠.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때, 즉 사복음서가 출발하는 공생애가 시작되는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기도 하시고 사역을 하게 되는 때는 이때가 될까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보다 30년 후일까요? 30년 후겠죠? 그때는 또 달라지겠죠? 그 어떻게 달라졌냐? 대헤롯은 죽은 거예요, 이제. 대헤롯이 죽었잖아요, 금방. 근데 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얼마도 안 되는 요거를 또 자기 자식들에게 조각조각 유언을 해갖고 나눠준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에돔이라는 나라가 대헤롯 세력이 이곳에 중간에 끼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골치 아파 죽겠는데 로마만 지배했다 그러면 쉽잖아요. 중간에 헤롯이 끼어들어가지고 우리는 골치가 아픈데 그 땅을 또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눠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눠주냐? 자기 아들 빌립이라고 하는 자식에게는 갈릴리 북쪽 땅을 나눠줘요. 그 다음에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에게는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를 나눠줘요. 이쪽, 베레아 쪽으로. 그 다음에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에게는 사마리아와 유다, 예루살렘 지역과 에돔, 이둠에 자기 거였던 거 있잖아요. 거기를 나눠줘요. 그렇게 해서 쪼각쪼각 그만 나라가 또 어떻게 돼요? 땅이 나눠지면서 세 세력이 또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분봉왕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분봉왕. 대헤롯은 이 전체를 가졌었고 분봉왕쯤 오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쪼각쪼각 나눠진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세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유다에서 태어나셨어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셨다가 어디로 이주하셔요? 그 전에 에집트로 죽이려고 그러니까 누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대헤롯이. 그래서 피난 가잖아요. 어디로? 에집트로. 피난 갔다가 돌아왔었을 때는
아켈라오가 다스릴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봉왕이 다스릴 때다. 그 다음 정보가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오면. 그러니까 나라가 나눠졌는데 그때는 에집트에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서 사시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사시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와서 사세요. 왜? 본래 요셉하고 마리아가 어디서 눈이 맞았어요? 나사렛에서 있던 처녀 총각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여기서 예수님을 가지게 돼갖고 어디 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아래쪽에 가서. 그랬다가 에집트로 피난 갔다가 그 다음에 본래 살았던 어디로 온 거예요? 나사렛으로 와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사람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그래요. 그럼 나사렛은 어느 분봉왕이 다스려요?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이 여우다. 이렇게 말한 헤롯 왕. 우리 성경에는 헤롯 빌립도 헤롯, 대헤롯도 헤롯, 헤롯 아켈라오도 헤롯.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이렇게 했어요. 다 헤롯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티파터라고 하는 맨 처음에 에돔왕 안티파스의 아들 안티파터의 아들 중에 대헤롯과 파사엘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헤롯이 이제 정치계로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분봉왕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바울쯤 왔을 때 AD 60년대쯤 왔을 때는 대헤롯 계열이 아니라 파사엘의 라인을 거쳐서 오는 아들인 아그리빠 1세와 아그리빠 2세가 유다 땅덩어리를 분봉왕으로 또는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 때가 오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아그리빠는 헤롯 가문이지만